자, 오늘도 저희는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인이 사건을 저희가 다루면서 흥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뉴스가 좀 많아요. 최근에 보니까 왜 그런 것인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좀 들여다보면서 저희 같이 고민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네. 물론 경찰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해서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자폐 아동의 부모가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25일간 등원하는 동안 148건의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가 굉장히 이제 몸이 작은데 담임 교사가 아주 큰 쿠션을 공중에서 돌린 다음에 아이에게 휘둘렀고 애가 넘어지니까 가슴을 달래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몸 위를 누르면서 강제로 제압했다라고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피아동의 부모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고 또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본인의 몸을 이렇게 좀 상처를 내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있다. 자해 활동 같은 걸 한다는 그렇습니다. 자해 활동이 예. 있다는 거죠. 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CCTV 영상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교사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또 장면이 지금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어린이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화재 위험이라던가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는데 또 이게 맞느냐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테고 또 하나는 이런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에 이런 것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 많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가 계속 지적하는 바를 보면 치료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사후 치료 지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아동들의 경우에 트라우마, 그러니까 심리적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정해주는 치료기관에 가서 받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말고 좀 아이들이 계속 치료를 받는 곳이라던가 또는 뭐 학부모나 아이들이 원하는 쪽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 관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정적인 과정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한 곳을 지정해서 특수반을 개설하겠다. 그래서 피해 아동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의견을 수렴해서 이 피해 아동과 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달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될 안이 또 있겠습니다만 당장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아동들의 어떤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런 안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어떤 내용보다 지금 장애 아동이 있고 그 아이들을 더 심하게 다루었다, 학대를 했다는 부분이 더 또 좀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이런 지금 아동학대 뉴스가 계속될 때는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지 한번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 기사와 방송을 보고 사실 그 학대의 정황들을 보면서 보고 있는 저가 학부모가 아닌데도 이렇게 몸이 떨리는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예. 사실 또 그중에 1살에서 6살이면 누워 있거나 말도 못하거나 그렇죠. 학대를 받아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했고 특히 자폐나 장애 있는 아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학대했다고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그것도 전 교사 그 원장에 아마 원장이 방조했거나 묵인했지 않았냐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이 우리가 왜 사립
좀 어렵고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한 1년씩 기다리는 이유가 그래도 국공립은 좀 믿을 만하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생각들 보내는 하시죠. 건데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이 가해 교사들이 뭐 자격정지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직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다른 원생의 부모들이 계속 좀 해달라 이렇게 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살펴보면 예. 실제로 이제 특수학교나 특수교사나 특수어린이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네. 이것도 역시 문제다. 그래서 이 원장이 만약에 이 어린이집을 폐업하거나 하고 나서 다시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건에 연루된 원장들은 그리고 이런 아동 학대에 연루된 교사들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재취업을 금지하는 아주 단호한 법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국공립이었지만은 좀 이름을 알만한 유명한 사립특수학교에서도 지금 그 뇌병변 장애 아동을 교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학대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가해 교사에 대해서 뭐 정직 3개월 정도, 3개월 쉬고는 이 가해 교사들이 또 다시 나오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들으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장애 부분은 늘 제가 조금은 흥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국공립이나 사립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학교 수가 적은 게 문제다. 학교 선택권이 없다. 우리는 학교의 선생님 눈치를 늘 볼 수밖에 없고 어린이집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된 특수학교를 만들고 특수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또 특히 일선에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특수교사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더 처벌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사님께서 그런 대책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는 당장 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기관들이 아마 행정의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어떤 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의 틀 안에서 보면 피해자를 지원해 줄 때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어떤 성범죄 문제나 가정폭력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딜레마가 행정기관이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치단체장끼리 협의를 토항한다든가 해서 일선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고 전문가가 사실은 좀 들어오면 그렇죠. 좋겠네요. 전문가들하고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결정을 내려줘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일선 공무원에게 당신이 결정을 해라라면 재량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또 이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개선이 돼야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좀 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줄 수 있는 전문가 협의회를 열던가 해서 이런 안을 조금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유심히 본 부분은 해외에서도 아동학대는 사실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인식이 좀 다른 점이 뭘까라고 봤더니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에 등원할 때 몇 세 이하를 혼자 거리에 뒀을 경우에는 그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예. 뭐 부모도 그렇고 이제 임시로 맡아주고 있는 임시부모 역할을 해주는 대리인들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길거리를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호등 앞에 아이들이 빨간불일 때 건너지 않도록 감시 감독해주는 어른이 없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곳곳에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각종 장치들이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라든지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행정만으로 어렵다면 민간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자문단 형식으로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이 제 주변에 아이가 장애인인 경우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많습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왜 그럴까 하니까 장애 아동이 살기에 너무 어렵고 편견, 안전 문제,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민을 고민한다 말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도 좀 마음 놓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뭐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딸아이하고 대화를 했는데 5살 때 어린이집에서 손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에다가 손이 끼어가지고 너무나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 엄마인 제가 데리러 가니까 선생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웃고 아이를 인계를 했는데 그때 자기는 너무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근데 왜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무서워. 그 다음에 또 더 무섭게 할까 봐 말을 못했다. 근데 그 이야기가 13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겪었던 그 어떤 몸과 마음과 정신의 어떤 그렇죠. 충격은 일생을 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어른의 책임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장애 아동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선진국의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적 개선 그리고 아이들의 사후 관리 문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박혜영님께서는 특수학교나 전문가보다는 통합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건 뭐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앞으로도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은 좀 계속 좀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려 오고 있다. 저희가 관련 뉴스를 한번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기재부 쪽에 힘을 실어준 듯하다라고 지금 이제 기사들이 추측성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송문희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면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홍 부총리가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당에서 홍남기 사퇴해라 이런 식의까지 이제 좀 격앙이 된 이런 부분이고 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약간 좀 난색을 또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홍 부총리가 약간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날 그 청와대에서 수보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늘 홍 부총리가 얘기했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네. 재정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홍 부총리에게 신뢰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문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뉴스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으로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차 재난지원금. 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라는 어떤 딱 선을 줬다라기보다는 네. 좀 협의를 해라라는 선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으로 해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거의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 한 번 쓴 사람들끼리는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툭탁거리더라도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라는 표현이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조율을 해라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기재부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과는 약간 달라진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그리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해라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좀 속도를 내고 그렇죠. 4차 재난지원금 검토도 시작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인과 부처의 입장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갈등을 표출하는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참 봉숭아학당 같다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차를 좁혀가면서 건전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당정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하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지금 야당에서도 아마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 듯하나 네. 전국민 보편 지원 방식은 좀 비판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역시 여야 내에서 좀 시기를 조정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오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감내하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선의 안을 내면 좋겠지만 베스트가 아닌 두 번째 안이라도 국회에서 그렇죠.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도 국회도 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당정 갈등을 봉합하는 그 수순의 말을 대통령이 하는 거는 필요한데 저는 이 말이 뭔가 이렇게 핵심은 좀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국민들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책 결정 당국은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5월, 6월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빠른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또 얘기합니다만 선별 지급이나 보편 지급이 각각의 어떤 목적과 대상의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걸리는 선별 지급이나 또 선별 지급에는 문제점이 뭐였냐.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폐업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렇죠. 일용 근로자라든가 근로에 들어가 있지만은 장기가 무급휴직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빠져 있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보편 지급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좀 돌아가더라.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하고 보편 지급하는 거를 병행을 해가지고 일단은 전 국민에게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환수를 하는 연말정산에서 환수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세법 개정이나 국세청이 힘을 합치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도적인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말한 이유는 아마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좀 같이 감안하라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길어질 수도 있죠. 거리두기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네. 따라서 또 자영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는 선별 지원 쪽으로 더 방점을 두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추려내는 것은 좋은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일부분의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은 갖춰져 있고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방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영업 제한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손실보상 생각에서 측면에서. 네네 좀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영업자 그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의 부분이 아니라 합법적인 손실 보상을 해야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다른 차원이고 저도 늘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이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OECD 뭐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덧 국가 채무가 1,000조를 지금 네네.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그렇죠.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시점의 절박함을 본다면은 이 회복과 어떤 그 연대가 필요하다. 당장의 미래 세대 부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국민들이나 소상공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많은 근로자분들이 일상적 삶이 파괴된다면 미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소득 감소가 전혀 네. 없는 중산층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의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연말 정산할 때 보면은 소득이 딱 잡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환급을 네, 받는 방식이 알겠습니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저희가 이 문제는 또 나오는 대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짧게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본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밝혔는데 언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죠.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지금 네. 개인 명의로 보유한 카카오 주식의 한 1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근데 주식의 절반 정도를 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한 5조 원 이상이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구체적 방식, 방법,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던가 비대면 상황에서 어려운 쪽에 좀 지원이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국내에선 참 드문 사례라고 그러네요. 하죠. 그래서 네.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산업은 크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굉장히 어렵고 양극화도 심해지는 가운데서 맞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 이제 사례를 보면은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처럼 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통 큰 기부긴 하지만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뭐 기업인들의 기부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절세 부분으로도 인식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재단을 통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지 두 분의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하죠. 해외의 부자들은 참 기부도 통 크게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짜게 하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에 인색한 습성을 갖고 있느냐. 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면서라도 그 부자들의 기부를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나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 기부를 하고 나서 각종 세금의 어떤 그 부메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가 움츠러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이 돼야 된다. 사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아무리 늘린다 한들 이제 앞으로 계속 급증하는 복지 비출을 정부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민간에서 기부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부에 대해서 만약에 세제 혜택을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기부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는 것 같아서 정부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네. 그 돈이 사회에 환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돈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필요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사례로서 다른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같이 나서야 되지 않겠나, 나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벤처 1세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일부 줄 수는 있지만 경영을 세습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부 대기업들이 경영권이라던가 경영권을 상속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 편법에서 비판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부란 측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그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지금 이 김 의장이 좋아하는 시가 라이프 바이 더 에머슨 시 중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무엇이 성공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가,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니까 돈을 아무리 자손들에게 물려줘도 다 그걸 가질 수가 없고 그렇죠. 책을 물려줘도 다 읽지 못한다. 그래서 뭘 물려주느냐. 남모르게 조상의 음덕을 베푸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기부를 좀 합시다. 네. 자, 뉴스픽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